예, 시청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장기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장 선생님은 이제 추석 때는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예, 저는 얼마 전에요 고향에 좀 갔다 왔습니다. 추석 때는 뭐 집에서 좀 쉬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또 서울에 있는 친척들도 좀 만나고 그럴 생각. 그 고향이 경남 김해시지 않습니까? 김해입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 선생님 후배지요. 네, 네, 중학교 한해 후배입니다. 진영중학교. 한해 후배시. 옛날에 장 선생님이 2002년입니까? 그 민주당에 입당해서 제가 그 당에 이야기를 하고 모시고 문재인 노무현 후보 방에 인사 갔더니만 별로 반갑게 안 하셔가 뭐 참 섭섭하던 그 뒤로 이제 저도 탈당을 하고 그분 안 봤는데 그 진영중학교 선배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왕 말랐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후보가 인기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여름에 8월달쯤이었으니까 그죠? 내가 거기 보궐선거에서 되면 후보 교체할까 싶어서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그때 김건태 선배가 공천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8월 재보선에 김민석이 서울시장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김건태 선배한테 장기표 공천을 당신이 안 주면 당신 앞으로 운동권 선배로 자격이 없다고 내 몸 만방에 떠들겠다. 그때면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 엄청 반대했는데 너가 공천을 줬으니 네가 책임져서 당선시키라고 저보고 그때 그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2012년에 4월 총선에 한국당이 저보고 뭐 공천을 뱅뱅 돌리더만 출마해달라고 해놓고는 그 김건태 선배 그 사모님 인재근 씨 뭐 도봉갑에 출마라고 하길래 제가 그때 신의가 있기 때문에 출마 안 하겠다. 옛날에 내가 알던 뭐 서로 노선이 달라져도 뭐 그분의 부인이 미망인이 선거하겠다고 저러는데 내가 거기 가서 선거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공천 발표를 하길래 보도자료를 뿌려가 출마 안 한다고 선언하고 말아버렸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옛날 그런 기억들이 좀 나네요. 지금 조국이 이제 미리 방송 녹화를 하니까 그런데 아마 문재인이 밀어붙여서 이제 법무장관으로 추석 전에 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가 조국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 운동권들 무슨 조국은 제대로 된 운동권도 아니지만 근데 조국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운동권으로서 원내대표를 했거나 3선 4선을 하고 있는 386들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장 선생님도 알고 저도 아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똑같이 100부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식 교육이나 재산 축적 과정이나요. 왜 저렇게 돼버렸을까? 운동권의 대의가요? 근데 사실 옛날에는요 이 보수는 부패해서만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정반대가 됐어요. 요즘은 보수는 진짜 분열해서 망하고 진보는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부패해서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분열보다도 부패가 더 부도덕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보의 또 생명은 어디 있느냐면 도덕성에 있는 겁니다. 도덕성에 어떤 새로운 비전이나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이념과 정책도 진보 진영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도덕성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운동권은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한테 운동권 출신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럽게 되었는데 그 주된 원인은 뭐냐? 이 도덕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부정부패를 더 하는 겁니다. 이 조국이 보세요. 조국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말로는 온갖 좋은 소리를 다 합니다. 실제로는 이 조국이 좀 특별한 예이지만 너무너무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딱 이 강남 좌파라는 말이 딱 그대로 어울립니다. 말하자면 운동권이 요즘은 좌냐 우냐가 좌파냐 우파냐가 개념이 좀 이상하게 됐지만 본래는 이 좌가 좀 진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남 좌파, 강남 진보
좀 진보적인 게 운동권이었는데 이 강남이 물론 강남 사람이다 부패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강남 좌파는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부패해 있고 이런 거거든요. 요즘 우리 운동권은 한마디로 강남 좌파입니다. 운동권 전체가 강남 좌파가 됐죠. 예.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면서 온갖 부도덕하고 불의한 심지어는 불법적인 일까지도 다 하면서도 겉으로는 진보연하는 말하는 민주화라든지 정의라든지 통일이라든지 빈곤층 위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 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과 행동이 똑같이 움직이면 그리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죠? 예. 그런데 그들이 자식 교육이나 또 재산 축적에서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축제 그리고 반칙 등을 쓰면서 또 대외적으로는 이 진보적 가치 또 서민 빈민의 가치 노동자의 가치를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 서민이나 노동자나 빈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말이 다 거짓이다 하고 기본적으로 완전 불신을 해버려야 될 건데 젊은 층부터 시작해서 뭐 좀 앞날이 깜깜한 사람들이 저런 사람 말들을 상당히 믿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추세지 않습니까? 먹게 드는 게.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된 데는 아직도 지난날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이 정의를 위해서 또 민중 생존권을 위해서 실제로 옛날에 또 치열하게 싸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싹 바뀔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데 대한 존경심이나 또 신뢰 같은 것이 좀 아직은 좀 약간은 살아있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요. 문제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말하자면 상대적인데 이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압니다. 그런데 왜 이 지지를 완전하게 철회하지 못하느냐? 그럼 민주당 아니면 그럼 어디냐? 자유한국당이냐? 자유한국당이 이것보다 별로 나을 게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왕이면 고양이 그래서 밀어주던 운동권의 족보가 그래서 밀어주던 또 우리한테 듣기 좋은 소리라도 해주니까 밀어주던 이런 다양한 이유로 또 하나는 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좀 부끄러운 일인데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주 극빈층들 아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국가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지금 뭐 저 1분이 제일 낮은 20%가 근로소득보다 정부 지원 소득이 더 많다고 통계 수치상 나오잖아요. 정부의 소득 주도 소득 성장이 그 사람들의 근로소득을 없애버리고 정부 지원으로 먹고 살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정권 들어서만이 아니고 지난날 말하자면 민정당 때 있잖아요. 그때도 신당동이나 이 창신동이 굉장히 서민동네죠. 거기서 민정당 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계급 배반적인 행태들을.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왕 말씀이 났으니까 이 빈곤층들이요 우선 좀 어떻게 정부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말하자면 여당을 지지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자기네들이 이 빈곤층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정권을 계속 지지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곤층도 좀 각성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건 이제 그때 빈곤층이 그때는 이제 동네별로 빈곤층이 있었다면 요즘은 이제 좀 다르게 다르죠. 이제 세대가 빈곤해지지 않습니까? 20대, 30대 세대가 어지간히 부모 잘 만나지 않으면 좋은 직장 못 구한 애들은 다 빈곤해지는 게 시간 문제죠. 뭐 부모 등치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럼 20, 30대, 40대까지 빈곤층이 많은데 그때는 이제 이 빈곤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여당, 민정당 이런 데 표들을 많이 찍었어요. 뭐 5만 원씩 받아 먹고 찍기도 했고 뭐 그때 보면 이렇게 고무줄로 돈을 갖다 10,000원짜리 5장을 묶어 갖고 이게 던지기도 하고 뭐 다 갖다 밤에 뭐 물건도 뿌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왜 젊은 세대가 지금 저런 식으로 이 문재인이나 한국의 좌파라는 집단들을 이렇게 하느냐. 근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저것들이 사기라는 거는 이번에 조국을 보거나 뭐 비서실장하는 노영민을 보거나
무슨 뭐 이인영이나 우상호를 봐도 답이 나올 건데 이제 기득권화 돼 있잖아요, 철저히. 그 사람들의 무슨 지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재산이나 이런 거 다 보면 운동권을 대표하는 386들이 얼마나 기득권화돼서 이제는 그야말로 그냥 일반 기성 정치인 못지않은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지지할까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국 사태는 말하자면 이 강남 좌파 진보연 하지만 실제로는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한 그 실체를 많이 알게 됐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요 이 말하자면 운동권 세력을 지지하는 경향이 뭐 다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도요 지금 20대는 지금 지지 안 합니다. 지지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습니다. 그런데 왜 지지하느냐 하면 이 점을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기본적으로 말하면 진보적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말하면 현재의 집권 세력, 문재인 정권 세력이 아닌 세력은 이른바 자칭 보수 우파로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우파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참 이 한국 정치의 복잡성을 말해주는데 자꾸만 이 문재인 정권을 좌파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이 친북, 근데 여기 또 친북 좌파가 있어요. 친북 좌파라는 용어로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친북이 나는 나쁘다는 거예요. 북한 인민이 굶어 죽게 생긴, 굶어 죽고 있는, 그래서 탈출하는 나라의 사상, 이념, 정권, 지도자를 추정하는 것은 나쁘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만 좌파로 규정하는 거예요. 좌파도 아닌 것들이죠. 좌파도 아니죠. 사입이 좌파죠. 우리나라 이미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 문재인 세력은 진보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진보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정의당 저것도 진보가 아니에요. 전혀,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별도로 한번 합시다. 하는데 저게 진보가 아니에요. 또 좌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프레임을 말하자면 우파 쪽에서 오히려 좌파 우파로 우파로 나누어 가지고 저걸 자꾸만 좌파로 것처럼 진보 세력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친북 부패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북도요 사실은 이제 친북도 아니에요. 왜? 북한을 나눌 때는 북한 정권과 북한 인민을 분리해서 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친북한 정권은 반북한 인민이거든. 왜? 북한 인민과 북한 정권은 대립적이니까. 탄압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북한이 아니에요. 친김이라고 해야 되네. 친김이지. 친김 부패 정권. 그럼요. 친김 세력이지 친북 세력이 아니에요. 그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이 나온 것이 왜 젊은이들이 저들을 지지하느냐. 좌파, 진보. 이 젊은이들이 그런 성향이 있는데 아직도 이것들의 이 사람들의 이 사이비성, 수구성, 시대착오성이 우리 젊은이들이 잘 모르고 말 가지고 진보, 좌파를 추종하는 데도 젊은이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한 원인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자꾸만 자유우파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자유우파라는 말을 나는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걸 또 친북 좌파. 저기 친북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데 아니 저걸 수구로 불러야 돼요. 수구로. 수구 진보라고 부르려 그러면 반드시 수구를 붙여야 됩니다. 좌파라고 부르려 그러면 반드시 좌파. 수구 좌파라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진보나 좌파라는 딱지는 쟤네들한테는 정말 맞지 않은 거죠. 혼장인 거죠. 자, 지금 세계의 흐름을 보면 전 세계가 경제가 굉장히 침체에 빠져들고 이제 이 문명의 장 선생님이 전에부터 주장해 오신 문명 전환의 시대에 지금 이 딜레마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가는데 미국의 지금 대선을 보면 미국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자유시장 경제의 종주국이고 그런 미국에서 지금 민주당의 선거 양상을 보면 바이든하고 이 워렌 두 사람으로 좁혀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샌더스가 뭐 버티고 있는데 웰은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성은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고 그냥 좌파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공부도 제대로 한 좌파 경제학자죠. 그럼 그 워렌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가능성이 굉장히 네. 근데 지난번에는 샌더스가 사실은 2016년 총선의 대선에서는 힐러리가 기득권으로 방해만 했으면 샌더스가 됐을 거거든요. 네, 샌더스가 됐으면 대통령. 근데 샌더스가 돼서 트럼프하고 붙으면 샌더스가 이겼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저도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대통령을 미국에서 좌파가 됐을 사회주의자가. 그런데 이번에 보면 워런이 지금 제가 볼 때 샌더스가 처지면 워런을 밀고 해리스도 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지 뒤집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민주당에서 리버럴 정당인 민주당 그게 뭐 한국과 이 지금 한국당이나 민주당 관계보다 미국의 공화당하고 민주당 관계는 훨씬 더 좁지 않습니까? 차이가요?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런데 미국의 이 민주당에서 지금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사회주의라기보다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사회민주주의 물론 미국식으로 이렇게 이미 스킨이 된 사실 사회주의라는 말은 프랑스 같은 데서는 사회주의라 하는 게 그게 사회민주주의예요. 예, 사민주의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또 한국에는 구별을 하니까 어쨌든 사민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경제학자가 미국의 민주당의 대표가 돼서 트럼프하고 겨루게 되면 이번에는 저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워런이. 그렇다면 이 미국에는 지금 이 추세, 젊은이들의 불만, 이런 사회적 불만 계층, 광범위한 빈곤 이런 부분에서 미국 사회가 지금 이 아메리칸 드림 이게 막혔다. 그거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게 미국 사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사회에서 일종의 또 다른 혁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서민들은 어쨌든 우파 쪽의 서민들은 트럼프라는 사람, 저 좀 포퓰리스트지만 지지했고 좌파 쪽은 지금 샌더스를 거쳐서 워런을 지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중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에. 근데 우리가 개개인으로 보면 한국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한국에는 이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태형적으로 좌우가 다 수과. 자, 한국당 저 꼬라지도 저것도 수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뭐 문패글이나 이 좌파들 뭐 정의당까지 포함해 이것들도 다 수구란 말입니다. 왜 한국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 혁명이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 여건을 보면 거의 뭐 양극화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한국에는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을까요? 그요.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한국에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됩니다. 또 지난 나라도 이미 상당히 될 뻔도 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현재 지금 워런이 지금 바이든하고가 누가 워런이 되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하고 붙으면 이기는 걸로 나와요. 제가 봐도 뭐 100% 이길 거라고. 상당히 1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요 이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니까 이게요 미국 정치의 혁명입니다. 또 다른 혁명은 시작된 거죠. 그럼요. 그 무슨 말이냐? 워싱턴 정치는 끝이다. 이거야. 기득권 수구 엘리트들의 정치가 끝나버린 거죠. 대중의 반란으로. 힐러리가 그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완전 근데 기득권화된. 그러니까 힐러리가 저 기득권 정치의 대표주자였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리고 또 실제로 또 그 사람이 그런 성향을 또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남편 클린턴도 그럼 클린턴하고 난 정말 클린턴 그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요. 어디 가서 강연 한번 하면 한 3, 40억 3, 40만 달러, 3, 4억을 벌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저 사람들이 대통령을 할 때 미국의 경제공황이 일어나서 스테글글라스법이라고. 그럼요. 그래서 이 상업은행과 이 투자은행을 분리한 걸 없애버리가. 금융위기. 저 월스트리트 정치했거든. 월스트리트 정치. 그러니까 클린턴이 개혁 정치를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는 길게 말할 수가 없는데 클린턴하고요. 그 누구지 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의 버냉키 말입니까? 아니, 버냉키. 그리스판. 이 둘이요, 미국 경제도 망치고 세계 경제도 망쳤습니다. 근데 논의를 하고. 즉, 2016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 정치의 혁명입니다. 안 그래요? 맞습니다. 아까도 황 소장 말씀하신 미국 같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나라가 없는데. 거기는 거기는 공화당원이면 손자부터 할아버지부터 계속
저 공화당원이고 민주당원이잖아요. 거기서요 아무 정치적인 기반이 없었던 트럼프가 저 뭐지 공화당을 제압하고 민주당을 이기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파퓰리즘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것은 파퓰리즘이기도 하지만 하지만 이미 세계사가 전 세계적으로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는 어쩐지 구정치 세력을 몰락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사고는 새 정치 세력으로 가지는 못하는 선동가 중간에 과도기형 선동가죠. 그러니까 못하지만 이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새로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정치 지도자는 아니지만 구정치 세력을 몰락시키는 그 역할을 했죠. 이게 근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크롱도요. 마크롱이 지금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지한 아주 위대한 정치 지도자는 아니에요. 못 되죠. 아니지만 완전히 그냥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 이 사회당과 그 공화당의 그 양장 체제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거로 맞죠. 오스트리아의 쿠르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영국의 뭐 우크라이나, 영국의 존슨, 다 그렇죠. 또 필리핀의 두테르테, 다 같은 그런. 필리핀 같은 데도 24개 가문 아니면 국회의원도 하나 못 하는 데인데 저 민다나오 외딴섬에 조그만 시장이 범죄 소탕하는 내가 말하려는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기득권 정치 세력이 몰락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잘하고 못하고 그건 전혀 상관없이 안철수가 잘만 했으면요 대통령 될 수 있었습니다. 잘만 했더라면. 저는 평균만 했어도 됐을 거라고.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안철수가 잘할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한 사람 나오면 구정치 세력은 끝낸다. 앞으로도 나는 이분이 지난 참 대통령 선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서 물러나지 않았다면 문재인이가 대통령 못 됩니다. 제3세력이 될 수 있는데 탄핵을 통해서 물러나니까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야당의 후보가 될 수밖에 없었죠. 나는 앞으로도 우리 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시대적 추세 자체가 구정치 세력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나는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적으로는 이제 이 3차 산업혁명을 거치고 4차 산업혁명의 입구에서 이것이 이제 사람을 더 이렇게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소수의 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양극화를 심화시켜서 그런 원인이 있고 대중이 범빈곤화된다. 그러니까 대중의 다수가 빈곤화되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하나 이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 사회적인 이유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 200년 뭐 또 안 된 체제인데 이것이 굉장히 취약하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완벽한 체제라고 보고 뭐 역사의 종언이라고도 말한 철학자도 있었지만 이 민주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결함 결국은 다수를 갖다가 표로 동원하고 선동시켜서 아니면 이미지 정치를 하면서 실제로는 그 다수는 표 찍을 때만 동원하고 근데 나머지는 기득권끼리 다 헤쳐먹는 이 구도에 대해서 세계적인 지금 저항이 이제 경제에서 자극을 받아서 일어나고 있다. 이래서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 속에서 지금 저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래 보는데 장 선생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주 옳은 말씀이고 내가 그걸 조금 더 도식화해서 말씀드리면 즉 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보화 사회라는 건 뭐냐면 이 자동화와 신제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사회학자들은 20대 80의 사회가 도래한다 그랬어요. 지난 2012년 월스트리트, 오쿠파이 월스트리트 있잖아요. 월스트리트 점령하라는 그 데모 이후에는 1대 99의 사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1%만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고 나머지 99%의 대중은 직장도 없고 빈곤해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 운영 방안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즉 옛날에 거의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던 그 시대의 국가 운영 방안과
1%만 일하고 99%는 직장이 없는 이런 시대는 국가 운영 방안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국정 운영 방법, 정치가 바뀔 수밖에 없죠. 예. 나는 그런 점에서 그 옛날에 구태의연한 그 이념 정책을 강구하던 정치 세력은 안 맞는 거죠. 예. 그다음 민주주의도요. 그동안의 이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투표를 하는 이 민주주의가 그런 대로 전체주의, 독재보다는 훨씬 나았죠. 나았는데 이것이 이제는 민주주의가 숙성돼야 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표만 가지고 하니까 포퓰리즘이 작동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포퓰리즘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어찌 되느냐. 민주주의가 좀 이제는 성숙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좀 성숙된 민주주의.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독일 같은 데서는요. 정치 학교가 국가에서도 정치 학교가 있고 각 정당에는 다 정치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이 제대로 알고 나라의 정치의 주인이 돼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이 포퓰리즘에 휘말려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동국은 이제 몰락 이후에 서구 사회를 지배해온 체제, 그러니까 이제 가트 체제에서부터 이제 WTO 체제까지의 방법에서 보면 그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그 이론, 그 다음에 세계화 두 개가 이제 겹쳐서 그야말로 각자가 이제 비교 우위가 있는 것만 생산하고 국경을 열어서 노동, 상품, 자본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류의 부를 가져다 줄 것 같았는데 우리는 뭐 수출을 통해서 거기에 처음엔 덕을 봤죠.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부가 아니라 이제는 각 나라마다 다 불행해지면서 이제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국경을 닫고 관세를 미기면서 지금 충돌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가 성장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에 올랐으면 그것이 지구촌을 거의 범빈곤화 시켜버리나. 미국은 미국대로 빈곤해지고 뭐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그래서 그 나라에서 다국적 기업이나 또 뭐 월가 자본가들이나 IT 산업의 뭐 소유주들이나 그 몇 사람들은 엄청나게 벌고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 외에는 다 빈곤해지는 양상을 지금 낳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결국은 신자유주의 또 이제 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그런 경제학의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니냐. 세계적인 이 사회 구조의 굉장한 변화 속에서 지금 이런 기존의 경제학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저는 그런 본인이 굉장히 그 아주 참 오늘 역시 황 소장 하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많이 가이드를 하시는데 내가 조금 더 보탤게요. 이 자유주의가 나온 거는 그동안에 케인즈 경제학 있잖아요. 또 여기다가 또 사회주의 국가들까지 보태가지고 너무 그냥 또 국가 간섭이 심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반작용으로 말하면 자유주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나왔는데 이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미국에서 아주 이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념적 무기가 됐어요. 그렇죠. 뭐냐면 미국 금융자본이 해외에 들어가서 돈 버는 그런 명분을 이념적 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트럼프가 아까 우리 트럼프가 문제가 많다 그랬는데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쿠데타가 뽑은 게 아니에요. 미국 국민의 선택이죠. 그 미국 국민이 트럼프를 선택한 것은 그건 현명한 판단입니다. 아주 정말 이상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왜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트럼프의 중요 정책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즉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 또 다른 하나는 이민 반대, 또 세 번째로는 글로벌리즘 반대입니다. 즉 FTA 반대입니다. 이거는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하고는 전부 반대되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해가지고 월스트리트 자본은 해외에 나와서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미국 사회는 망해버린 거야. 그렇죠. 그 시카고 저번에 러스트 벨트 있잖아요. 공동화가 돼버린 거죠. 공동화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미국은 또 맨날 군인 보내고 군인이 가면 돈 들이고 또 선교사까지 보내고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뭐냐? 양키 고음이야. 돈은 돈대로 쓰고. 그래서 이제는 제발 좀 해외에 나가서 간섭하지 말고 미국 좀 잘 살자.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고 이민도요. 이게 트럼프 정책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요 불법 이민자가 1,300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중에 36%가 범죄 전력자입니다. 멕시코에서 온 사람이 300만입니다. 이 미국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이거 그대로 놔두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렇고. 하여튼 트럼프의 이 정책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렇겠죠, 당연히. 그중에서도 이 글로벌리즘 있잖아요. 예, 세계화에 대한 반대. 세계화에 대한 반기.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경제가 꽤나 좀 이게 뭐 옳고 그런 거를 떠나서 어쨌든지 현상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좀 리어쇼어 있잖아요. 리쇼링이라고. 리쇼링. 예. 해외 나갔던 기업들 많이 돌아오게 예. 뭐 강제로도 만들고 뭐 억지로도 끌어들이고 해가 좀 나아진 점이 있지.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말씀의 요지는 이게 요렇게 하면 했지만 이것이 그러면 정답이냐?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국가 운영 방안을 우리가 새로 짜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꾸만 수출 위주도 가는데 언제까지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물건을 사주겠어요? 한국의 물건을 사주겠어요?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 기술 격차가 한 뭐 10년도 나고 20년도 났는데 요즘 이 정보화 시대에 기술 격차가 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따라옵니다. 금방. 그래서 우리도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쇼비니즘적인 자립 경제를 하면 안 되지만 상당히 정신 차려야 돼요. 내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제조업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 근본적으로요. 제조업과 농업이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저렇게나 산업을 많이 해도 제조업과 농업이 탄탄하거든.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그렇습니다. 뭐 전부 다 농업과 제조업이 탄탄합니다. 그거는 그 나라를 기본적인 빼드는 유지시켜야 나라가 나중에 흡수가 안 된다 하는 기본 원칙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슨 수요와 공급을 너무 따지거나 뭐 한계의 뭐 효용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경제학이라는 부분이 미시경제학, 알프레드 마살이라는 게 그거는 그냥 일정한 수준에서는 그게 맞아떨어질지 몰라도 현 단계에 와서는 이제 모든 경제학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단계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요. 우리 역시 황소야. 내가 그랬어요.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좀 새로 재구조화하려고 그러면 경제학이 바뀌어야 됩니다. 경제학이. 내가 이걸 조금 좀 이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경제학이라는 건 왜 생겼느냐.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이거야.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유한하니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는 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자원은 오히려 무한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원은. 그렇죠. 인간의 욕망은 이제는 무한하면 안 됩니다. 이제 통제돼야 되는 상황. 통제돼야 됩니다. 욕망이 무한하면 인간 지가 망하는 겁니다. 사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파괴되고 모든 게 파괴되죠. 그럼요. 그래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도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대원리인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유한하다. 여기에 기초한 경제학. 이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경제학과 관련해서는 케인즈가 대단한 학자 아닙니까? 케인즈는 사실 경제학만 한 것이 아니라 케인즈라는 사람은 진짜 천재. 아주 다방면에 능했죠. 뭐 주식 투기도 잘했고. 주식 투자도 잘하고 뭐 외교도 잘하고 세계 경영에서도 그 아주 뭐 탁월한 사람이요. 그 경제학에 대해서는요.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있는데 마샬이 저 경제학 원론 쓴다 이렇게 말하고 쓰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케인즈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1930년대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손자 세대를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Economic Possibility for 뭐 그런 The Age of 뭐 Grand Children. 손자 세대를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지금 현재 이 연구하는 그 경제학자들은 아무 설모가 없을 것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해야 경제학자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 천재네요. 네. 굉장히 지금 딱 10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렇죠. 좀 빨라졌지만. 1930년 그래서 이제는 경제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케인즈도 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을 위한 경제학도 아니고 네. 국가를 위한 경제학도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사람을 위한 경제학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요.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이 경제학이 이제는 경제적 효율성보다도 자아실현할 수 있는 경제학이 돼야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예, 이게 미래에 점점 기술이 발달되어졌을 때 이 기술에서 일자리에서 소외된 대중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문제죠. 그럼요. 예, 그래서 경제학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될 때까지 그 합의를 어떤 사회가 볼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지체되잖아요. 그 합의를 봐야 사회가 생존 가능한데 합의를 못 보고 자꾸 뭐 기존에 정치적 꼼수로 이렇게 하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이 갈등과 충돌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지금 여기 진보 세력들이 있잖아요. 진보가 아니라 가짜 진보를 좌파들. 자처한 딱 말 그대로입니다. 사입입니다. 유사하지만 아닌 사입이 진보세력,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아예 또 그냥 평등이 그냥 저 진보의 중심 개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노동자가 중요하다. 이인영이 얼마 전에 발언 있잖아요. 누구지 그 김영환이 구속됐을 때 그 뭐 왜 노동자를 구속하느냐, 그거는 해법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여기 지금 자칭 진보 세력들은, 말하면 사이비 진보 세력들은 구시대적인 이념의 틀에서 전혀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자, 참 이런 거를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게요. 정말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서 시험을 쳐서 하긴 채점할 사람이 없겠네요. 수준이 안 된 놈은 정치를 못하게 좀 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니 채점할 교수들이 다 그 수준이 안 되니 학자들이 누가 채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황 소장 그래도요,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 됩니다. 국민을. 그래서 나는 사실 국민들이 야속할 때가 들어 있지만 그러나 그 국민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내 같은 사람들, 정치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 운동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정말 저거다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물건을 우리가 제대로 못 내놓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싶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제안이 될 거고요. 국민들이 많은 고민 끝에 그런 길을 택해 가야 될 거다. 그래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장 선생님과 한번 지금 조국 사태에서 벌어진 한국의 가짜 좌파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논의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